만성 피로하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더라고요.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. 박명수 씨인가요? 피로의 상징이시기는 하시지만 네. 그 부분부터 조금 더 유명합니다. 네,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과 관련된 그림도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중앙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인이 있구나. 마치 핀 조명을 딱 때려주듯 그녀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백의의 천사. 나이팅게일. 나이팅게일입니다. 네. 나이팅게일은 17살 때부터 이미 간호사가 되어 이 가난한 자들과 이 병든 자들을 돌보겠노라라고 다짐을 하셨다라고 하고요. 그러다 이분은 1854년 그녀의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데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.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. 그런데 이 크림 전쟁에서 수많은 영국군들이 부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선 그들을 위해 그녀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죠. 훌륭하시다. 현장에 가봤더니 끔찍했다라고 합니다.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생관념도 없었고 이 부상병들에 대한 처우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화조 위에다가 병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 일단 위생이 냄새도 냄새고. 악취가 너무했다. 들끓었을 거고요. 네. 그 침대 사이사이 부상병 벌레. 사이사이로 벌레와 쥐들이 막 들끓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전염병이 철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 당시 전장에서 다쳐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었다라고요.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을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데요. 그녀에 의하여 변화된 병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었다고 합니다. 훨씬 또 쾌적해 네. 보이고 해요. 굉장히 깔끔해졌죠. 네. 그때 당시 이 부상병이 사망할 확률이 무려 42%에 달했다고 하는데요. 나이팅게일 이후로는 이 사망률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무려 2%대로 줄어들었었다라고 합니다. 거의 없어진 거예요. 그렇죠. 위생이 진짜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사실 부상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천사가 같아요. 맞으시네요. 그런데 이런 헌신 끝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라고 하는데요. 그녀는 1856년 크림 전쟁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35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만 보냈었다라고 합니다. 안타까워. 네.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었는데요. 마치 납덩이를 온몸에 매단 것 같다. 극심한 무기력과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라고 하는데요.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? 그녀는 어느 날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져 버리게 되는데요. 병명은 크림 열병이었습니다. 치료는 받았지만 이후에 심각한 피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. 아무리 쉬고 잠을 자도 이 피로가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.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나이팅게일은 이후 평생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머물렀을까?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깨달았던 나이팅게일은 체계적인 이 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. 수많은 정치인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편지와 보고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1860년 그는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인류 최초의 간호학교를 세워 올리게 됩니다. 특히나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이 사망자의 원인, 부상자의 수, 그리고 질병 종류들을 재조사해서 만드는 이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다라고 해요. 이후 사망자나 부상자를 획기적으로 나누고 구분하는데 용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니 이른바 도구라고 합니다.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주신 그런 거죠.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너무나 있을 것 대단한 같아요. 역할을 하시네요. 그렇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침대에서 일을 하며 말년을 보내다가 1910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. 비록 전장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며 얻은 만성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공중보건의 시스템에 초석을 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이팅게일의 평생의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그녀의 생일인 5월 12일은 현대의학계에서 국제
만성 피로 증후군의 날로 지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온몸이 납덩이를 매단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. 그쵸. 네. 네, 저도 이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축 처지고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이 좀 있었어요. 그럴 때는 만사가 귀찮아요, 정말. 아무도 안 누가 있어요.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어. 뭐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고픈 일을 한 게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. 맞아. 네. 아니 근데 나이팅게일의 극심한 피로가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 역시 이제 뭐 스케줄이 많으면 사실 너무 피곤해 속으로 계속 혼잣말처럼 하게 되거든요, 무의식적으로.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쉬어도 안 풀리고 계속되는 피로가 사실 진짜 위험하거든요.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잖아요.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약한 정신적, 육체적 활동으로도 이 온종일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. 특히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매년 약 2만 명에 가깝고요. 그중에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.5에서 20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만성 피로는 그 자체로도 병이지만 때로는 더 큰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등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. 반드시 원인 확인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.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피곤할 때 좀 자고 나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. 이게 그냥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네요.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사실 방치하시면 안 되거든요. 이게 급격한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변화로 면역 체계 그리고 신경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 면역 질환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, 진짜 제 친구 중에서 이 압력밥솥에 뚜껑을 들기도 너무 힘들다. 그게 예, 무겁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피곤해서 그거 들기도 힘들어서 밥을 못 해 먹겠다. 뭐 그냥 이렇게 밥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그거 플러스 피곤이 이제 같이 네.